지난 1월 SBS 탐사보도팀의 끝까지 판다팀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뭔가 수상하다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여러 날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브리핑 내용은 잠시 뒤에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에서 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던 이한석 기자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한석 기자. 네. 검찰 브리핑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은 밝힌 거죠? 네, 오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일단 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온마이크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현재 브리핑이 진행이 중입니다. 생방송은 언론사와 검찰의 협의하에서 생중계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당초 생중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 쪽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일단 생중계는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브리핑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범법 혐의를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뭐 간단히 좀 혐의를 좀 정리를 좀 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을 이제 샀다. 근데 저희 SBS는 차명으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친인척 또 그 밖에 특수인 관계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왜 샀느냐? 수상한 의혹이다. 수상한 매입이다라는 의혹으로 보도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명 아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됐던 창성장.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명이다. 그리고 그 밖에 차명이 총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부패 방지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포 구도심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정된 그 구역을 사전에 목포 핵심 관계자,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받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해당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혐의로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으로 말하면요. 주식 살 수 있죠. 그런데 차명으로 사는 건 윤리적인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차명으로 부동산도 사게 되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사전에 공직자가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 보안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처음에 이 보도를 끝까지 판다팀에서 할 때 말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게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 부분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그 부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부패 방지법 위반 그 부분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그 의무를 위반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좀 더 검찰 수사는 좀 더 나아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의 보도의 취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현역 의원, 국회의원이 목포 구도심을 개발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정치적, 정책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차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직접 매매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근데 검찰은 부패 방지법 혐의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한 의도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한석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SBS의 탐사보도팀의 보도와 오늘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보도 자료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있다면 SBS 보도는 어쨌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의혹을 상당 부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차명 의혹을 통해서 차명 의혹을 토대로 취재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구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밀한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취재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포시청
저희가 아직 그 브리핑 내용에서 실명이 거론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뭐 언급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목포시청의 의혹의 정점에 있는 그 관계자들도 접촉을 직접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는 손혜원 의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직접 만나서 개발 정보를 직접 전달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목포시청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포시청 복수의 공무원이 직접 손 의원과 보좌관을 만나서 이제 직접 전달을 한 걸로 현재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규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창성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자 조카 예.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예. 그 남자 조카 명의로 된 창성장 예. 이 부분은 차명 보유다, 차명 매입이다라고 하는 점을 검찰이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보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창성장이 누구 거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조카와 또 아니면 보좌관의 자녀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의지로 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검찰 수사는 결론은 손혜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5월 18일 이게 5월 18일이 몇 년도죠? 대략적으로 그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해가 2017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과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전략계획이라는 자료를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주게 된 것이다. 이 자료는 일반인에게 비공개됐다. 요청을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였다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 손혜원 의원은 나는 절대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없다. 만약에 차명 재산이 한 푼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강하게 SBS 보도 내용에 반발했었는데 네네. 오늘 검찰은 일부는 어쨌든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여쭙도록 할게요.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1월 20일 날 손혜원 의원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들이나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선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떠한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차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럼 기부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내가 기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편의주의적 사고도 이런 편의적 사고는 없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보를 미리 빼다가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문화를 사랑하고 목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화나 목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게 혹시 부동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SBS 1월 예. 16일자 끝까지 판다에서 실은 남동생이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창성장 모른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그때 바로 차명 매입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차명이구나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SBS 그때 보도를 보면서 확신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검찰은 그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손혜원 의원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는 뭐 단순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이 범법 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손 의원만이 아니라 손 의원이 소속됐었던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물론 무죄 추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동안 나왔었던 여러 말들을 종합해 본다면 너무 국민들에게 거짓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원균 교수님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최 교수님 생각은 저도 어떻습니까?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거의 매일 보도가 됐었고 SBS 보도 나간 이후에 정치권의 핫 이슈였어요, 이 부분이. 근데 그때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봐도 좀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게
국민들 정서로 볼 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과연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만 했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걸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검찰 발표에 의한 보안 자료를 이용했다는 거니까 그게 완전히 사실을 밝혀진다면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대국민 사실은 거짓말한 폭이 되는 거죠. 아직은 뭐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그때 이제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개인 의원의 어떤 이게 미취득 정보를 이용해서 했던 그 범죄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옹호를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담이 되니까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는데 검찰 발표에 의하면 지금 이제 창성장을 비롯해서 이건 분명히 차명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뭐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무조건 결백만 주장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앞서 말씀처럼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르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 주셨고요. 손혜원 의원이 검찰이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손혜원 의원 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석 기자에게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일단 손혜원 의원이 입수했다는 그 보안 자료, 네. 자료 말이죠. 예.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목포 구도심 개발 사업 계획 문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이제 그 목포 구도심이 워낙 이제 허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재생하는 사업을 이제 목포시가 추진을 했고, 그거 뭐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그 야심차게 또 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목포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 이 사업은 특정 구역을 정해서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구역을 정해놓은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게 알려지면 당연히 이 정보를 갖고 이쪽 지역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겠구나. 당연히 투기 의혹이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내밀하게 계속 내부 자료로 이제 정부와 주고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지금 뭐 검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목포시장이 손혜원 의원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자료를 직접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역에 해당되는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크다라고 검찰에 본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제가 검찰 쪽 관계자로부터 취재한 결과를 우리 기자들이 공유한 걸 보니까 2017년 5월 18일에 그 문건을 건네받았는데 그 며칠 전에 또 목포시장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그 목포 구도심 개발,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뭐 이런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요. 여기에 목포 현지의 부동산 업자라고 봐야 됩니까? 이른바 뭐 ABC 하면 CC라고 할까요? 이한석 기자? 그 CC가 예. 이 똑같은 자료를 절취한 겁니까? 조금 다른 자료를 절취했다는 겁니까?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입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이 부동산 업자가 훔쳤다. 뭐 이런 내용도 검찰 브리핑 나오는 것 같은데. 검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목포시장을 만나는 목포시청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이 그 자리에 그 시모 씨가 함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분은 이제 그 목포 구도심에서 쉼터를 운영하던 분인데 그 손 의원이 목포를 내려올 때 처음에 굉장히 지금은 뭐 두 사이가 갈라졌습니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친분이 막역했던 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목포시장이 건네줬던 문건의 일부를 절취를 했다. 좀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SBS 끝까지 판다팀이 손혜원 의원의 수상한 부동산 매입 그 의혹을 제기했던 첫날 첫 보도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창성장은 일제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입니다. 창성장은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창성장의 주인들은 누굴까? 확인을 해보니 20대 초반 청년 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인 23살 손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의 창성장을 사셨길래요. 그리고 제가 산 게 아니어가지고요.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
23살 저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는 손 씨. 손혜원 의원 집안이세요? 고모가 맞기는 한데 고모가 추천을 해준 건데 아, 손혜원 의원이 고모시고? 네.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다팀이 창성장 주변 건물들을 추가로 확인해 보니 이 3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성장 바로 옆 허름한 건물 역시 세 청년이 공동으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건물 모두 문화재청에 문화재 거리 지정 1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문화재 거리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첫 보도,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 내용 보셨는데요. 손혜원 의원 확인해 보니까 2시간 전에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의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SBS 끝까지 판다팀의 보도에 대해서 여전히 무리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손혜원 의원은 규정하고 있고요.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다소 억지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자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차명이 아니고 남자 조카의 부동산만 차명이라고 돼 있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 그러나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 팩트 정리 차원에서 네. SBS가 처음 취재하는 동안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보도 때 밝혔던 부동산의 규모, 그리고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동산의 규모 조금 더 커졌습니까? 비슷합니까? 예, 일부 좀 커졌습니다. 일부 커졌는데 일단 취재 경위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청이 문화재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기자단을 끌고 이제 견학을 합니다. 문화재청이. 근데 갑자기 이상한 장소가 하나가 사이에 끼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창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유명 인사와 관련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의 자녀 또 손혜원의 조카 명의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가봤더니 근처에는 손혜원의 또 다른 여조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2-3채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저희가 첫날에는 한 9채, 10채 정도를 저희가 한번 받고요. 9곳, 10곳 정도를 받고요. 나중에는 한 20여 곳 남짓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토지 26필지하고 건물 21채, 손혜원 의원의 차명으로만 결론 난 게 이렇고요. 또 A 보좌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그리고 A 보좌관의 남편과 지인이 구입한 부동산, 토지 4필지, 건물 4채입니다. 일부 상당히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죠. 이제 상당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1심이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1심, 2심, 어쩌면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시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추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원래 말했던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잘 돼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나마라도 기소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이 수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와 또 검증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석 기자, 끝까지 판다팀도 그동안 이것 취재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또 이런저런 비판의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말이죠. 네. 오늘 검찰의 기소 결정 또 앞으로 법원의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탐사보도팀은 그동안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취재 또 기사 작성 또 리포트 방송에까지 나갔고요. 오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 반응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취재를 했었는데 오늘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한석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BS가 토건 자본이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보도를 한 거다라는 의혹부터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도적인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비판까지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논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보도이긴 한데 너무 좀 지나치게 초선 의원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좀 의도가 농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 그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는 기사 쓰지 않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 선출직이고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에게 적폐청산 수사도 이어졌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자들이 좀 새로운 좀 나아진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의 당시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의 행동으로 볼 때는 윤리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정도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살아있는 권력을 좀 비판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석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보도팀 오늘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차분하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한석 기자 수고 많았어요. 손혜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초선 의원 또 문화 전문가 그것과 동시에 대통령 부인과 또 남다른 관계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홍보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그렇죠. 나타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 하는 그 당명을 만들 때 당시 이제 손혜원 의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신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올해 1월 20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네, 저희 이 시간에도 그 장면 보여드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국회냐?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게 정말 나라냐 싶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가 할 정도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야당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돌파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이 거짓, 교만, 탐욕 이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만이 아니라 전 소속된 민주당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한테도 큰 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전반적으로 언론이 어떤 사안을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취재를 하고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언론사는 취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일단 검찰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기로 한 건데 이런 언론의 보도를 놓고 보면 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밝히는 이런 글들을 보면 좀 점점 그게 좀 심화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도 좀 돼요. 그래서 언론 이제 특히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정 진영 논리에 갈리는 신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보수 언론, 이른바 진보 언론. 그런 것들은 뭐 전 언론이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좋겠으나 지나치게 편향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어떤 엊그저께 신문 칼럼을 보니까 그 뭐 일종의 그 정파 저널리즘이라 이런 표현을 쓴 이제 칼럼니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SBS 보도는 아까 이한석 기자도 잘 설명을 한 것처럼 이걸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앞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초선 의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해서 캔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라고 볼 만한 논거가 너무 대단히 희박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자꾸만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앞서 뭐 김 교수님 잘 설명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단순하게 초선 의원이 아니었죠. 그 당시 여러 가지 행태로 봐도 그렇고 민주당의 반응도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부인과 동창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도 지금은 무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적이 민주당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무조건 이게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닌 거죠. 일단 근거나 논거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정 부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도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 인식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